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브로드컴이 AI 산업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약 1%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7% 가까이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여전히 검토 대상이라며 두 사람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2028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회사 측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부지에서는 지연이 없다며 모든 주요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도 지난달 주간 거래 종가 평균 환율은 1,460원 40전으로 1998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내년도에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1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2월 19일은 미국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기관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연말이라 포트 조정에 대한 수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HL 만도하면 자동차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이 사실 공정상 기술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HL 만도에게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붙여줄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 HBM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검사 속도 단축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뉴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가 끝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맥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가를 감안할 경우에는 더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새롭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또 내년도에 투표권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FOMC 이후에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H200 매집 러쉬이고요.
H200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수출 허용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중국 쪽에서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H200에 대해서 원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제 이게 뭐 힘겨루기인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H200이 이제 핫 이슈긴 합니다. 이제 핫 이슈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게 이제 계륵 같은 양쪽에 다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들에게 H200의 수요가 현재 생산 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생산 캐파 확대가 검토 중이라고 이제 전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 H200에 한해서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되 판매액의 25%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식이 전해진 이제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빅테크들이 곧바로 엔비디아에 연락해서 빨리 우리 달라,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 현재 접근 가능한 칩 가운데 H200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좀 낮췄던 H20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 강력하다고 하고요. 최신 중국산 가속기 대비해도 이제 두세 배 정도 높은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GPU나 이런 것들을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조금만 뭐 30%만 향상돼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6배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고 중국계에 비해서도 3배 정도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써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당국의 정부 승인 여부입니다. 중국 당국은 바로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H200의 도입이 자국의 AI 육성을 해치지 않을까라고 따져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일각에서는 H200이 들어오더라도 국산 칩을 일정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정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H200을 쓰다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또 심사가 이제 안 좋아서 이걸 만약에 끊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불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에게 어쨌든 수율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확답을 받고 싶은 다음에 수출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수입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대만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온 과정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백도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칩을 심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느냐 증설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TSMC 4나노 라인은 H200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차세대 블랙에이라든가 루비라든가 이런 칩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큰 폭의 증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증설을 하겠다는 건데 중국 내 수요가 이제 국내 수요를 훌쩍 웃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H200은 사실상 중국이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재돼 있고 지금 의회가 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변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허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조율해 가면서 아마 증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H200을 이제 둘러싼 미중의 AI 패권 구도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H200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수출 허용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반대로 중국은 오히려 자체 칩을 사용하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 특히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쪽에서 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 보도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XAI 스톡 옵션 전쟁이고요.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원래는 최소 6개월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면 지분을 생기게 됐지만 앞으로는 초반부터 지분을 나눠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스톡 옵션을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스톡 옵션의 맹점은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스톡 옵션을 줬는데 먼저 빨리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자사에게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다. 홀드백 기간을 두는데 이걸 베스트 클리핑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첫 지분이 생기는 건데 보통 이거를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이상 다니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지급하는데 성과에 따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지분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 합류한 직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이라든가 리스크를 회피하기 때문에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지분 접근 방식으로 아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AI 관련된 이런 어쨌든 몸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걸 스톡 옵션 일부를 주고 그다음에 데려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직원에 한한 겁니다. 일부 직원에 한한 거고 대부분 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엔트로픽이 최대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00원이 넘는 보상 패키지를 앞세워서 이제 스타 연구원들 데려오는데 이렇다 보니까 1,400억 원을 그냥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스톡 옵션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안 주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AI는 올해 어쨌든 스톡 옵션을 주식 보상에만 약 60억 달러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해 메타가 이제 인재를 엄청나게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연구원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회성 보너스를 안기기도 했고요. 머스크의 XAI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여름에 XAI는 베스팅 클리프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였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없애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채용 수량률이 높아졌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면서 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록에 관련돼서 어쨌든 극단적인 발언이라든가 선정적인 캐릭터 챗봇이 출시된다든가 이제 머스크 CEO의 어쨌든 정치적 행보가 심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프리미어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는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AI가 전반적으로 세상을 바꾼 속도만큼이나 인재를 둘러싼 조건이나 급속도로 진화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재를 구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지금의 어쨌든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픈 AI와 XAI 관련해서 스톡 옵션 전쟁에 대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집콕 말고 몰콕이고요.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오프라인 몰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문을 닫은 백화점을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서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른바 넷플릭스 하우스를 직접 연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간 아나운서는 혹시 디즈니랜드를 가보셨나요? 아니 못 가봤어요. 예, 에버랜드는 가보셨죠? 그쵸. 예, 에버랜드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에버랜드와 디즈니랜드의 차이는 얼핏 보면 테마파크로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에버랜드도 가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도 이제 예전에는 에버랜드 전에 이름은 자연공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갔다 오면 이제 그 뭐 동물 캐릭터나 이런 걸 판매를 하지만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매장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킹 오브 러시아 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로드 앤 테일러 백화점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공간만 따져도 10만 제곱피트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하나를 통째로 이제 사서 그거를 리모델링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몰도 이제 열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 갤러리아 몰에서 이제 어쨌든 백화점을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압구정도 갤러리아 몰은 이제 또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고요. 라스베가스에는 2027년 목표로 이제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 좀 살펴봤더니 입장은 무료지만 안에 들어가면 유료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문객들은 실사판 원피스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방탈출 게임도 하고요. 그다음에 웨드니스데이의 컨셉트의 고딕 축제 기간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좀비라든가 판타지, 연애, 리얼리티 테마를 한 VR 게임이라든가 미니골프도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이제 기묘한 이야기라든가 굿즈라든가 넷플릭스 인기 예능을 패러디한 스낵 팝콘 준비가 돼 있어서 일종의 어쨌든 넷플릭스 종합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캐대행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김밥도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 실험의 배경에는 온라인 스트리밍의 경쟁의 심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3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했고 그런데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디즈니 플러스와 경쟁이 너무 치열한 데다 콘텐츠를 단순히 보고 끝내는 걸 넘어서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디즈니에서 보게 된 거죠. 디즈니가 사실은
온라인 쪽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수익을 따지면서 회사가 되게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엄청나게 줄을 서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유니버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우리도 오프라인에서 뭔가 수익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동시에 이제 위기에 빠진 미국 쇼핑 업계에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백화점 전문 매장을 문을 닫은 자리에 슬라임 체험장이라든가 실내 푸드마켓이라든가 체험형 매장이 들어서면서 넷플릭스 하우스도 이런 체험형 리테일의 흐름에 자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지방 상권이 많이 죽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택 이하로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넷플릭스가 이 공간에서 어떤 체험이 이끄는 데이터를 쌓고 다시 새로운 시리즈나 스피노프를 만드는 콘텐츠 연구소로도 이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주가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쇼파에서만 보던 넷플릭스를 이제는 쇼핑몰 한가운데서 직접 만지고 여러분 먹고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망한 백화점이라든가 침체된 쇼핑몰을 살리게 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가 몰을 또 직접 열게 되면서 자사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10대 빨아들이는 크립토 카지노이고요. 요즘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크립토 카지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이면을 좀 살펴봤을 때는 무규제 도박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데다가 이제 인기 연예인들이랑 셀럽이라고 전일이 좋아하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대나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지만 도박의 중독성이 좀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단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라든가 이런 게 게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나는 돈을 몇 천만 원을 잃는데 뭐 많게는 억 단위까지 잃는데 이게 감이 없는 거죠. 도대체 돈을 잃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다는 게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바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베팅을 하는 게 이제 크립토 카지노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슬롯머신과 스포츠 도박 그리고 유명 스트리머들이 이제 호화로운 삶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면에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을 노리는 무규제 도박장이 너무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뉴욕타임즈가 이제 나온 부분에 따르면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이제 카지노에 접속을 해서 배팅을 하면서 시작했다는 미국 청년 이제 데이비드 사례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18살이 되자마자 어린 시절 저축했던 12,000달러를 몽땅 코인으로 이제 바꿔서 카지노에 쏟아부었고 한때 이제 돈을 2배로 불리기로 했지만 전부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따놓으니까 이 맛을 잘 못 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멈추지 못하고 부모 몰래 신용대출을 받아서 4,000달러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로 따지면 그 3천만 원 넘는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돈의 감각이 뭔지 완전히 상실했다는 게 이제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게임처럼 느껴지고 게임처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들 사이트는 미국의 다수 국가에서 합법은 아니지만 카리브해 소국에 이제 면허를 따고 국경 없는 인터넷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VPN으로 이제 위치를 속이고 신분증도 대충 통과하는 허술한 인증 스탬프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실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스트리밍 마케팅이 이제 이끌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 루벡 같은 대형 크립토 카지노들은 트위치나 킥 같은 플랫폼에서 도박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을 앞세워서 이용자들 끌어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래퍼 드레이크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스트리머 레이딘 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홍보대사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대사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자신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유튜버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유튜버들도 뭔가 이렇게 뭐 판매 대금에 따라서 자기가 뭐 판매를 되고 이익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뭐냐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약간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힘들다고 약간 서글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더 자극적인 막장 배팅이라든가 일명 DGN 플레이어가 부추겨지게 있고 시청자들은 언젠가 나도 대박이라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나눠 먹는 약간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과 20대 초반은 뇌발달 특성상 중독에 가까운 취약 연령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상담사들은 잠을 못 자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부모 돈을 몰래 가져다가 배팅하는 사례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여기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카지노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처럼 포장된 이 도박장이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크립토 카지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청소년 유입 차단에 실패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가짜 계정 개당 100원이면 끝이고요. 우리가 휴대전화 문자 인증, 이른바 SMS 인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각종 임시번호 대여 사이트를 통해서 건당 10에서 30센트, 우리 돈으로 100에서 한 400원 정도 수준이면 손쉽게 우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쿠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정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뭐 일부에서 너무 자주 이게 정보가 노출이 돼서 이게 패키지로 끼워 팔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팔리고 있다. 그만큼 가치가 그러니까 3천만 개면 엄청난 금액이죠. 100원만 따져도 뭐 4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산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건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연구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팀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됐던 케이스를 이제 했는데요. SMS 액티베이트라든가 SCM이라든가 SM 허브라든가 SM PVA 같은 이런 4개 업체의 어떤 데이터를 1년간 수집을 했고요. SNS별 국가별 임시번호 가격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상당수의 국가 번호가 20에서 30센트로 이제 거래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싼 건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번호는 10센트 이하로 어쨌든 훨씬 저렴하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너무나 유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반면 신카드 규제가 강한 일본이나 호주는 약간 비쌉니다. 5달러나 3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었다고 합니다. 서비스별 편차도 컸는데요. 연구진이 만든 온라인 대시보드를 보면 미국 번호 기준으로 왓츠앱 가입용 번호는 약 3달러고요. 그다음에 반면 X 아시죠? 이제 옛날 트위터였던 이건 8센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들기가 좀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구진은 왓츠앱 같은 메신저는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트위터나 X는 다른 어쨌든 이런 번호에 비해서 훨씬 더 느슨하다고 하고 있고요. 연구진은 실제로 이런 임시번호를 사용해서 여러 SNS의 계정을 생성해 보는가 일부 서비스는 반복해서 시도해도 계속 통과될 정도로 방어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번호와 이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나가면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SMS 인증이 온라인 계정의 검증의 핵심 표준인데 이렇게 값싼 임시번호가 무력화된다면 조직적인 가짜 계정 여론 조작이 공장이 훨씬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 유인 구조라든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MS 인증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키워드 다 마무리하고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HL 만도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설명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을 다시 보는 시선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신사업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은 HL 만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로 봤다면 이제는 자동차 부품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의 핵심 부품까지 확장하는 회사로 평가를 바꾼 건데요.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 게 바로 CEO 인베스터 데이였습니다. HL만도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중장기 전략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리였고요. 이날 회사는 단순히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 그리고 방향성까지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중장기 매출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L만도의 2024년 매출은 8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는 연평균 8%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4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좀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지금 세 가지 성장축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성장축을 살펴보시면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늘고 출하 물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업의 매출이 8조 8천억 원에서 11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통적인 사업이지만 여전히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 전자식 브레이크, 고성능 제동 부품처럼 미래차에는 꼭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문에서만 2조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을 추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바로 로봇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회사는 이 신사업을 통해서 기존 자동차 부품 외에 또 다른 성장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전략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성장 전략도 함께 제시했는데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일단 203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목표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가량을 제시를 한 상태고요. 인도도 15%,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의 성장률 제시했습니다. 유럽은 1%,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의 성장률 제시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인도에서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매출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HL만도는 영업이익률을 2024년 4.1%에서 2030년에는 6%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현재 164% 수준에서 120에서 130% 수준까지 낮추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런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 다시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비를 낮추고 연구 개발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공장 효율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들을 제시했고요. 결국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명확히 했는데요. 2030년에는 배당 성향을 25%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의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가 로봇에서는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관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원가의 40%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부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증권은 HL만도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HL만도가 지금 볼 스크루 같은 정밀 요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 기술은 자동차의 시스템에 쓰일 뿐만 아니라 로봇 액추에이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동차와 로봇 생산의 유사성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무엇보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수십 년간 양산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 만도가 제시한 사업 일정도 비교적 명확한 상태입니다. 우선 2026년에는 제품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2028년에는 표준화와 사양 확정을 하고 이후에는 북미를 시작으로 양산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2035년 기준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의 점유율 10%,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이 사업을 당장 실적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양산 전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2028년에 양산을 하려면 그 전에 수주가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가 먼저 이뤄지고 그다음에 고객 맞춤 모델 작업이 이뤄진 후에 공장이 짓고 그다음은 시범 생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과정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 사이에는 수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증권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의 투자 의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HL 만도는 1% 가까이 오르면서 52,7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하나증권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에 시장 자체의 크기 때문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앞으로 자동차 시장 이상으로 커질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 역시나 함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논리고요. 물론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단기적인 피로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초로 예정된 미국 CES 일정과 맞물리면서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증권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검사 시간을 6분의 1 정도로 줄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AI 돌리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근데 원전은 짓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MR이 좀 주목받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종목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엑스에너지와 협력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철강 업계가 다시 좀 바로 서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폭탄으로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맞춤형 AI 반도체 칩, 이른바 ASIC 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브로드컴의 실적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맞춤형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살펴보시면 매출이 18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중 AI 반도체 매출이 65억 달러로 74% 급증했습니다. 이번 성장을 이끈 방식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은 이제 칩만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구글의 7세대 TPU인 아이온 우드를 기반으로 HBM과 냉각 장치, 전원 시스템까지 묶은 AI 서버 렉 전체를 한 번에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AI 서버 한 렉에 들어가는 HBM의 물량은 GPU 단독 공급보다는 훨씬 많고 또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부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들어서 브로드컴에 납품하는 HBM 물량이 SK하이닉스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GPU 공급망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있었지만 브로드컴이나 구글이 주도하는 ASIC, 이 맞춤형 칩 시장에서는 삼성의 제조 역할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브로드컴의 성장은 HBM 수요를 특정 고객에서 다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겠고요. 이 흐름이 결국 삼성전자에게는 반격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ASIC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도가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범용도 있겠지만 ASIC 시장까지 새롭게 또 열리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새롭게 내년도 전략을 좀 채워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큰 그림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은 오는 16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이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완전한 체질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 실적에서 확인했듯 현재 AI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이 현재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DS 부문에서는 고객 맞춤형 메모리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객군이 넓어진 만큼 차세대 HBM4를 중심으로 각 고객사의 특성에 맞춘 메모리 설계와 공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의 반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차세대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의 판매 확대 전략을,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 나노 공정의 양산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엔비디아의 GPU 5만 장을 활용해서 AI 연구 개발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한 15조 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략회의는 이러한 실적 호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년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검사 속도를 6분의 1까지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검사 시간이 줄었다라는 의미 이상을 좀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HBM은 구조상 수율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메모리입니다. 수십만 개의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을 정확히 채워야 하고요. 미세한 결함 하나가 발열과 성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가 필수인데요. 그 검사 시간이 그동안은 최대 병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3차원 CT 기반의 새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5에서 6시간 걸리던 HBM 정밀 검사를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HBM4 12단 제품처럼 검사 대상이 10만 개에 달하는 구조에서는 속도 차이가 곧 양상 가능 물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먼저 수율 안정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겠고요. 고객 검증 대응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대량 주문이 몰리더라도 납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미 삼성전자는 HBM 생산 능력에서 월 17만 장으로 업계 1위에 최근 올라선 바가 있고요. 또 평택 P3와 P4 라인을 일시 D램 기반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검사 병목까지 좀 해소가 된다면 HBM4 시장에서 속도와 물량, 품질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기술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다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부터 본격화될 HBM4 경쟁에서 판을 또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검사 속도를 줄이는 것까지 어쨌든 속도전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승부수가 내년 실적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돌리려면 당연히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SMR도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부터 먼저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SMR이 실제로 깔리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 게임 체인저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SMR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설계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미국 쪽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전력 병목이 심해지면서 미국은 신규 원전 300기가와트 건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SMR을 핵심 해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글로벌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미 여러 SMR 업체와 전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MR은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율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SMR이 깔리기가 시작한다면 단순히 원자로 몇 기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원자로 제작, 해결료 공급 설계나 조달, 시공, 유지 보수까지 전체 원전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SMR과 해결료, 대형 원전 EPC를 한미가 함께 협력해야 할 3대 원전 분야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SMR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원전 공급망, 한수원의 운영 실적,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실수요가 결합된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MR이 상용화되는 순간 즉시 투입 가능한 파트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SMR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표준과 공급망의 일부가 된다라는 의미겠고요. 이 지점에서 게임 체인저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SMR 하면 또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말 사이에 엑스에너지랑 대규모 핵심 소재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SMR 제작 시대 개막으로 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SMR 시장이 개발 단계에서 실제 제작 단계로 넘어간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는 평가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와 원자로 16대에 대한 핵심 단조품 예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단조품은 주기기 제약에 필요한 대형 금속 소재입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까다로운 공정인데요. 결국에 실제 제작 일정에 맞춰서 기자재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예약 계약 이후에 엑스에너지와 후속 계약을 통해서 단조품이나 모듈 제작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엑스에너지의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텍사스 다우 산업단지, 워싱턴주 공공전력산업,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가 참여한 그리고 2039년까지 60기 5기가와트 규모의 SMR 건설 계획이 이미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2021년부터 설계 용역부터 그리고 지분 투자, 이번에는 핵심 기자재 예약까지 단계별로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년 1분기 창원에 첫 SMR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2030년 60기의 SMR 주기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SMR 시장이 2030년 전후 본격 개화한다는 전망에 맞춘 선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시장에서 사실상 제작 파운드리 역할을 선점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K 원전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패권을 좀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전략도 이쪽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의 SMR 붐은 이 설계와 부품 운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밸류체인 확보 전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간 협력은 이 K 원전이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해결료 공급망 구축에 나선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러시아산 해결료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러시아산 해결료 수입을 금지하면서 탈러시아 공급망 확보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모두 이 K원전 기업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센트러스와 같은 현지 핵심 기업들과 공동 개발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단순한 원자로 수출을 이제 넘어서서 해결료 가공과 공급까지 아우르는 풀 패키지 전략으로 글로벌 원전 산업의 핵심 축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운영 수익이나 기술 표준화 주권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방산이나 반도체 못지않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K원전의 미래 전략은 수주를 넘어서서 한미 간 전략적인 기술 동맹과 해결료 자립 공급망 확보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확장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양손의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미국 시장 안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바로 서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멕시코발 관세 이슈가 좀 터진 건데요. 그동안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세웠던 자동차나 철강 업계는 이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멕시코발 관세 인상은 아무래도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복합 위협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멕시코 의회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생산 거점을 두고 있거나 부품을 한국에서 멕시코로 보내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겠고요. 가격 경쟁력이 그렇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철강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의 4대 철강 수출국이자 연간 약 3조 원 규모의 철강판을 수출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도 현지 공장을 현재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산 원자재에 관세가 붙게 된다면 전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최근에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 부품 일부 품목과 가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35%에서 25%로 낮췄고 철강 슬래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철강 부품의 주력 수출품 상당수는 관세 대상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들이 구축해온 북미 수출 허브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이미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꼭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업계를 둘러싸고 매크로 환경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철강업계는 삼중고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수요 둔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고관세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 규제까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한 이후 한국 철강에 대해서 기존 25%였던 고율 관세를 50%까지 상향하게 됐죠. 이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최근 5개월 연속 20만 톤을 밑도는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6에서 8월에만 약 9,10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는 총 4,1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U도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TRQ 제도를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EU 철강 수출 물량 중 약 180만 톤에 대한 고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남아 쪽도 마냥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 베트남은 최근에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은 그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 철강업체가 대체 수출처로 키워온 점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좀 큽니다. 결국 철강 산업은 미국부터 베트남까지 주요 수출국에서 차례로 무역 장벽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보라는 명분이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수익성 하락과 물량 감소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체질 개선을 좀 동시에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멕시코 측에는 관세 감면 프로그램을 지속 적용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좀 분명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강화 혹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K스틸법도 방향성은 맞지만요. 관세 충격에 대한 단기 대응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 무역 기조에 대처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할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 철강이 생존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도약을 하려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고도화, 제도 개선이라는 삼각 전략이 동시에 작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정부의 통상 전략이나 기업들의 전략들 수정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또 현실적인 해법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AI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 번 더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브로드컴이 AI 산업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전망들을 좀 내놓으면서 11% 정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H200칩을 오히려 중국에서 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오라클 역시 일부 데이터 센터 완공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는 AI 버블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AI 버블론의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점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조 단위의 그런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좀 힘을 받아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우주항공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들을 좀 꼽아보자면 환율을 1,480원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잘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였죠.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공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오라클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사실 브로드컴이 또 문제였죠. 브로드컴의 실적을 공개가 나왔는데 결국은 실적은 좋았어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11%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AI 관련해서 마진율이 좋지 않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AI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거품론 때문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라클과 브로드컴, 또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았지만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들이 이제 주가의 지배적인 어떤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브로드컴의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너무 큰 낙폭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투매가 많이 유발이 됐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투매 이후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는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의 지난 금요일장 분위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지금 현재 동시호가에서 상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2% 정도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0.7%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그 변동성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날 잘 올라갔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기관 쪽에서 1조 4천억 정도의 매수가 몰리면서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연말 쪽에 가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외국인들 수급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윈도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기관 쪽에서 끌어올리는 자금들도 많은 이제 그 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 뭐 1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에도 중성주의 강세가 좀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일단 미국의 이런 분위기가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주들 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또는 이제 부품주들 아침에 좀 빠져서 출발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겁먹고 그냥 매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마시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상승으로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이런 분위기를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년도에 뭐 적정 미국의 기준금리를 1% 또는 그 이하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가 점도표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지명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해서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된다면 금리 추가적인 인하가 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도 결국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미국장의 금요일장의 분위기보다는 국내 개별적인 증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래도 오늘은 오히려 개별 장세들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충분히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사실 AI 버블론이 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충격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네. 브로드컴 역시나 좀 회의적인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향방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아침에는 떨어져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그래서 하락으로 출발을 하긴 하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요.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투탑,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전히 이 기업들이 앞으로의 뭐 지금까지 실적도 견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IT 쪽에서의 미국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국내 증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게 뭐 지금 국내 증시를 이 두 종목들이 만약에 여기서 하락으로 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좀 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IT 쪽에서 최근에 자금들이 좀 이탈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아마 지난 금요일장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올라갔지만 주변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IT 쪽에서 잠깐 주춤할 때 다른 종목들은 또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급의 이런 이제 뭐 분배 어느 쪽 어느 업종으로 또 분배가 되고 또 어떤 업종들이 또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종목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굳이 꼽자면 이 두 종목들은 미국 증시 영향으로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를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도 함께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주 관련해서도 지금 시세가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제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주항공주들의 시세의 연속성을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우주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방산주 쪽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방산주들은 더 올라가고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 또 멈추는 분위기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이 또 있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주를 발행해서가 아니라 기존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상장주로서는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장 모멘텀과 우주항공주에 대한 주목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일정에서는 또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의 일정들이 이번 주에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공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관심을 좀 두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로도 괜찮지만 조금의 중기 관점에서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AI 테마주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브로드컴이 AI 산업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정규장에서 11%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H200칩을 오히려 중국 정부 측에서 거부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오라클 역시 이 일부 데이터 센터 완공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AI 버블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함께 양 시장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모습을 약간은 따라가는 듯한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7% 하락하면서 4,0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빠지면서 9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낙폭이 큰 모습들이 오전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가량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6%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금 5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밀렸습니다. 다만 일단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CDMO 기업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오늘장 안에서는 1%가량 낙폭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알테오젠은 일단 1.6%대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지금 알테오젠을 향해서 특허 소송 무효를 좀 제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5%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한 1%가량 빨간불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나란히 2% 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역시 지난주장에 이어서 지금 알테오젠의 급락으로 살짝은 바이오 전체 투심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도 1.3% 빠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3%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의 좀 매도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를 좀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1에서 2%가량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좀 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IT 쪽에서 대부분 많이 집중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쪽이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 그 매도 규모를 본다면 이제 현재 1,400억 정도의 매도가 잡혀 있고요. 업종에서 보면은 지금 1,200억 정도로 지금 종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매도가 여기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200억 정도에서 다른 업종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분위기가 워낙에 또 IT 쪽에 대한 충격적인 그 하방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IT 쪽에서의 대표주 이 두 기업이 시총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하방을 먼저 이끌어갔지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국내 증시 뭐 사실 IT 버블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있죠.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제 하방의 위협을 또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위기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떨어진 폭보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6% 이상 또 떨어졌지만 4%까지 좀 빠르게 하방을 이제 메워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3%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은 IT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했고 일부 종목들만 주가 상승에 또 기인을 했다면 요즘의 경우에는 수급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관심 갖지 않았던 어떤 업종들,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또 오름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IT 쪽에서만 계속 우리가 거기 시선을 집중해서 얘가 이 종목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걸 볼 필요는 없고요.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IT 이 종목들로 인해서 빠져도 다른 업종들 쪽에서 순환매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시각을 조금 다른 업종으로 돌려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철강주들도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중에서 세아베이스틸 지주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미국 정부 쪽에서의 지분 투자 소식이 또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도 주가가 한 15% 정도가 또 올라왔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화학 업종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그리고 유통 업종들도 최근에 좀 많이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업종 쪽으로 좀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오전에 이렇게 흔들렸어도 분명히 오전에 많이 빠지면 오후에 반발 매수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하락폭이 2%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플러스를 전환을 시키는 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만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1% 이내 쪽으로 줄여놓는다면 시장은 이번 주에 뭐 이런 충격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흡수하고 또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오전장에서는 빠지지만 오후장 반등을 얼마나 주는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또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IT 업종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다른 업종들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서의 낙폭을 과연 오후장에서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3.3%가량 빠지고 있긴 한데요.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는 AMD의 최신 반도체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나오면서 만약에 이 계약이 실제로 성사가 됐을 때 TSMC와의 격차를 좀 확실히 좁힐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확실히 좁히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AI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파운드리 쪽을 TSMC 쪽에 맡기고 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그런데 만약에 이제 AMD 쪽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만약에 수주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칩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틈새 시장이 또 공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TSMC 쪽으로 이제 몰려 있어요. TSMC 쪽이 아무래도 칩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이제 신뢰도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칩 생산을 맡기는 거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서 AMD 칩을 이제 완벽하게 잘 생산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AMD라든지 브로드컴 쪽도 매출 다변 이제 이 생산 라인에 대한 다변화를 분명히 추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TSMC 쪽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생산 자체가 차질이 빚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HBM의 경우에도 하이닉스 쪽에서만 이제 수주를 많이 줬다가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또 마이크론 쪽에 수주를 늘리는 것처럼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AMD 칩에 대한 파운드리 쪽을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어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TSMC 쪽하고의 격차는 바로 줄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파운드리 쪽에서의 좀 부진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HBM 칩에 대한 어떤 이제 공급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AMD 칩의 이슈가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가 된다면 지금 당장의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가장 큰 수혜주로 제약바이오가 꼽히는데 최근에는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알테오젠의 급락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급락 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장 안에서 한올바이오파마는 3%, 알테오젠은 1%가량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제약바이오 시장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을 볼 때 물론 시총 상위의 대장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제약주 또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에 좀 민감한 업종이라고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미국에서 FOMC 회의 거기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다음 내년도의 금리 인하 전망을 한 차례 정도밖에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9월 달에 했던 점도표하고 똑같은 점이 찍혀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오히려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이제 내년에는 2번 정도 또는 그 이상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의 또 개별적인 악재도 분명히 또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틈새 시장에서 제약주들 중에서는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 최근 3거래일 동안 오늘도 주가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제 흐름을 보실 때 아무래도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형주들의 개별적인 악재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되는 상황도 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감, 이제 약간 또 실망감들도 감돌면서 이 약세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상승 사이클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투자를 하실 때는 아마 내년도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내년도에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국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결국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상승 사이클은 올해 만약에 하반기가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금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에 좀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는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오히려 이렇게 좀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선방산 함께 넘어가 보자면 지금 하나그룹이 호주 오스탈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스카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붙게 될지 하나그룹 전반에 대해서 좀 주목도를 높여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마스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종목들이 이거 호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역시 호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알려져 있는 호재만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이제 실적도 분명히 좋아졌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로 인해서 이 주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큰 호재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6%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마시카 프로젝트 안에서의 연장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주가라는 건 어떤 그 재료가 발생하면 그 재료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계산해서 주가의 반응이 오거든요, 바로. 근데 즉각적인 반응이 지금 오지 않다는 건 현재 주가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는 이번 연말의 분위기를 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정 좀 깊었거든요. 깊었기 때문에 과거 조정에서도 이제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만약 이 조정이 여기서 더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투매가 유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이 가치가 또 조금 더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과 주가가 너무 많이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치에서의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이게 부정적이라면 주가는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마시가에 대한 어떤 이제 과거에 이렇게 없던 재료들이 크게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면 조선주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투자로 볼 때는 조금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가가 좀 올라갈 때는 종목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시기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한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그룹주들은 그동안 재료가 너무 많았고요. 또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오스탈 최대주주 이슈가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의 주가는 1.4%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 하나시스템 역시나 0.7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 안에서 어떤 의제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삼성전자에서 최대 하두는 이제 AI 쪽입니다. 네. AI 관련 쪽에서 이제 큰 두각을 그동안 보여왔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거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면 이제 AI 쪽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1월 달에 CES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CES에서도 분명히 또 AI 관련 기술들을 또 선보일 거란 말이죠. 이번 전략회의에서도 결국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거의 선두를 거의 이제 그 격차를 많이 좁히긴 했었는데 초기의 상승을 하이닉스 쪽에서 좀 뺏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이런 전략 구조를 개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략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각 그 지주사들의 이제 그 수장들도 다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AI와 관련해서 뭐 지금 보시면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쪽도 AI 쪽과 관련된 그 주제를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종목들 이 계열사들이죠.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삼성전기 또는 삼성 SDI,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먼저 주목을 하시되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AI 쪽과 관련해서 내년도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도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하드웨어 쪽에서 좀 치중돼서 많이 움직였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 이제 SDS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또 한번 기대감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전략 회의의 화두는 가장 중요한 AI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실제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일정을 좀 체크해 보자면 이번 주에 위성락 안보실장의 방미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제 관세나 안보 후속 협상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일정과 연결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일정과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은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벌였던 협상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는 그 전략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방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나눴던 대화 그리고 협상을 했던 과정 중에 본다면 이 조선 쪽과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또 원전 이쪽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방안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 바로 내일이거든요. 내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 쪽과 그리고 방산 쪽과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내년 초에 미국하고 이제 북한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조선하고 원전 방산에 더불어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시세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이 방미 일정에서 좀 조방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대북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번 주 동안 함께 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6%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도 장 출발에는 하락이었는데 지금 또 1.8%로 양전을 했습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대비해서 계속해서 에피스홀딩스가 잘 가는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자, 이 바이오로직스하고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제 회사가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를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결국 기업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두 종목 다 대부분 다 이제 상위 분할이 되게 된다면 이제 한 가지 사업에 특정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에피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바이오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주가가 또 상승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이 종목 안에서 과연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관련주들은 제약바이오 같이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또 묶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종목 중에서는 결국은 삼성 SP스 홀딩스가 현재로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도 연이어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보실 때는 관련주들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도 전 투자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건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에피스 홀딩스 쪽을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로서는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같이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홀딩스 쪽으로 좀 투자의 초점을 좀 맞춰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삼바와 에피스의 주가 대비가 좀 극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연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혜주로 CDMO 기업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2% 그리고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연말 결산 특집으로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중요하게 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025년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는 코스피 4천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넓힌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등락을 넘어서서 이제 구조가 바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말 결산 특집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차분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독점 시대는 끝났다라는 부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1강 체제였다가 구글까지 포함을 하면서 2강 체제로 변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고요. 각 기업마다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였던 HBM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조금씩 개선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었을 텐데요. 큰 변화를 맞이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설명한 것처럼 원래 GPU가 가장 중심이었다가 TPU도 등장을 했고 ASIC 반도체까지 이제 기업들도 자체 칩을 좀 만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움직임이 2025년에 나타나게 됐던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우리가 복귀를 좀 해보면 갑자기 해당되는 이슈가 좀 나타나기보다는 2023년도가 AI 산업이 이미 막 개화를 좀 시작했던 시점이었죠. 최근에 이 GPU를 좀 중심으로 해서 AI 전체 시장을 좀 주도했던 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이 전략들이 변화되면서 독주 체제가 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재차 좀 노이즈가 좀 된 바 있었고요. 2023년도 AI 생태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훈련이라든가 추론 영역들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사실상 대안이 없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GPU가 AI의 생태계를 좀 빠르게 확산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 가장 큰 뭐 엔비디아 GPU의 장점은 역시나 AI 범용성이죠. 그래서 모든 모델에 다 적용이 좀 가능하다는 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AI의 방향성이라든가 구체화된 어떤 서비스 모델들이 다소 좀 부재했던 시점에서는 GPU의 성장세들이 장기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주요 빅테크들, 특히나 뭐 클라우드 3사죠.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에 관련된 어떤 개발 구현들을 좀 구체화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사실상 뭐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어떤 스펙이나 사양이 좀 떨어지기보다는 자체 AI 서비스 또는 자체 클라우드 모델에 좀 특화된 해당돼서는 범용성보다는 우리 모델에 좀 맞게 최적화된 그런 칩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출발 선상에서 좀 시작이 좀 된 것이고 이 부분이 뭐 브로드컴 같은 AI 칩을 좀 개발하는 기업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GPU가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사실 좀 제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수개월 동안 칩에 대한 어떤 공급들 역시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칩에 대한 어떤 조달들이 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고도화라든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을 다소 좀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간 리스크 요인도 좀 됐다는 점. 여기다 해서 뭐 자체적인 어떤 칩 구현을 안정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아마 구체화가 좀 되면서 대량적인 뭐 양산분은 올해부터는 뭐 내년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전환점을 좀 맞이하게 된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는 확실히 TPU라는 새로운 개념도 좀 등장을 했던 부분이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PU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중심을 잡고 있었던 이 GPU에서 이제 중심 시대가 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붙여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AI 인프라 확장 부분들을 좀 보면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향성들이 같다라고 좀 볼 수 없죠. 어떤 모델은 광고라든가 검색에 좀 특화되어 있고 그쵸. 어떤 부분은 자사 클라우드의 최적화라든가 또는 뭐 범용성을 좀 갖고 있는
뭐 갖고 있다든가 보안의 뭐 취약점을 갖고 있고 강점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분야 이런 부분들처럼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로 좀 세분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엔비디아 GPU의 경우에는 추론과 훈련 영역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생태계의 어떤 확장성들을 좀 고려할 때 일단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 잠재의 어떤 이 독주 체제가 완전히 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이미 뭐 삼국지처럼 뭐 춘추 전국 시대로 좀 도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 뭐 또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들에 대한 경쟁 요소들을 조금 더 저해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체 칩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성능의 어떤 이 우려감들보다는 자체 서비스에 좀 특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에 좀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정 패턴이라든가 전용 스택을 좀 구축하는 데 좀 사용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범용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사실상 좀 종료가 된 것은 맞지만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수요 양상들을 좀 감안할 때 범용 수요는 저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AI 생태계 부분들이 과연 좀 최근에 AI 버블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캐펙스 투자 기준 확장 기준 맞지만 뭐 오늘처럼 사실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 노이즈가 좀 되는 부분들이 역시나 AI의 거품론 그리고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무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노이즈 내지는 뭐 현재 뭐 이 AI 생태계를 좀 거쳐가는 과정에서 저는 과도기 정도로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기조나 방향성들은 일단 범용성에 대한 어떤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면서 자체 칩이라든가 또는 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요소들이 수요를 더 크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확장성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축이 종료된 걸 수는 있겠지만 범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업마다 필요한 능력들을 조금 더 키우는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범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의 확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이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나 기판, 패키징 등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실제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시장 안에서 나타났던 걸까요? 명확하게 방향성들보다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사실 뭐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4년도 전체 온기를 좀 봤을 때는 네. HBM이 가장 좀 강했다고 보죠. 그래서 뭐 시장은 GPU량 수요에 좀 맞게 HBM의 공급량이 좀 가장 컸던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HBM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성장으로 좀 이어졌었고 이 부분들은 사실상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어떤 주문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HBM 수요는 부가적으로 더 증가되는 셈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성장 기조들은 계속해서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HBM에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기판이라든가 패키징 여기 더해서는 뭐 HBM이라는 거는 뭐 미세라든가 붙이고 자르는 그런 공정들에서 TC 본딩 장비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었는데 2025년도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과거 HBM 밸류체인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던 뭐 본딩 장비주라든가 미세화 공정 장비주들이 다소 좀 주춤했던 흐름들. 특히나 최근에는 뭐 기판이라든가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장비주보다는 약간의 소재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AI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HBM 밸류체인으로 파생돼서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그런 흐름들을 현재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패키징이라든가 테스트 뭐 또는 우리가 지금 기판 같은 어떤 품목들이 갑자기 뭐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는 HBM 밸류체인 안에 있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수요가 내년도에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 시장 파이가 그만큼 커진 것에 대한 수요 확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약진 부분들은 기존의 뭐 방식에서는 HBM의 어떤 이 성능이라든가 단수, 근데 용량에 좀 더 치중을 좀 뒀다면 지금부터는 AI 가속기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량이라든가 뭐 테스트의 난이도가 그만큼 좀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패키징이라든가 뭐 테스트 추가적인 어떤 MLB 기판의 수요를 좀 더 배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올해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시장이 확장된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투자자 입장에선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본다면 키워드는 MLB 기판, 그리고 우리가 소모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속해 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확장됐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사실 구글의 TPU나 혹은 엔비디아의 GPU나 모두 사실상 HBM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구글의 TPU나 GPU나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우리는 HBM만 팔면 되니까 좋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결론은 맞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우리가 좀 개별적인 종목들로 보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네. 끝났다는 건. 끝났다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류가 아니라 그만큼 수요처가 다변화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GPU만 써야지 AI 생태계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관점이 자체 모델이라든가 자체적인 어떤 AI 전략들과 좀 다르게 어떤 칩의 성능이 일부분은 좀 떨어지더라도 특화된 모델로 인해서 방향성들이 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이 좀 다각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 엔비디아의 최근에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은 SK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 GPU향 HBM 공급량 뭐 전체 한 6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일단 뭐 경쟁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우리 HBM 공급망에 대한 어떤 편입이라든가 점유율이 그만큼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수급적인 어떤 이점을 봤을 때는 뭐 독주 체제라는 어떤 극단적인 키워드를 좀 대입했을 때 노이즈가 좀 됐던 것은 맞지만, 내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 파이는 더욱더 커진 점, 특히나 우리가 이 HBM 공정도 고대역 반도체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범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AI 가속기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슈퍼사이클 넘어서 오늘 뭐 발표됐던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 메가사이클까지에 대한 어떤 전환점들이 제기가 그런 된다는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이 추가적인 HBM의 수요량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반도체, D램의 쇼티지를 좀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익 전환 기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 외형 확장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보다 SK하이닉스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네. 거의 한 2.5배 이상 커지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2.5배 이상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확장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파이가 그만큼 커진 점들은 국내 반도체 섹터들의 상당한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더 넓어졌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장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한 가지 좀 살펴본다면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종목군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 안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빅톤 당연히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영업이익 확장기죠. 삼성전자가 올해 전반적인 추정 영업이익치 한 10조 정도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SK하이닉스가 3분기 10조 원대에 대한 영업이익을 돌파했던 게 사실상 뭐 사상 최대치에 대한 영업이익이었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을 100조 이상 좀 전망했던 리포트도 좀 있었고, SK하이닉스는 뭐 50조 원대 중후반, 70조 원대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상단이 83조 원대까지 좀 상향된 점을 감안해 보면 네. 이번 4분기 실적을 좀 통해서 내년도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정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 안에서는 오히려 HBM의 성장세와 좀 다르게 뭐 구글의 TPU 전환에 관련된 수익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북미양 비중에 대한 매출 포션 한 7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고객사를 당연히 좀 구글로 좀 보유하고 있죠. 브로드컴의 최근에 이 코어스 할당량이 크게 좀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AI 가속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이 고다층 기판, 즉 MLB 기판에 대한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판주 안에서는 이 스페타시스가 고객사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감안할 때 내년도 일단 이 외형 확장 내지는 상당한 이익 기여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ISC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이 AI 가속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량이 이제부터 더 뭐 공격적이고 더 네.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테스트의 난이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테스트 난이도보다 오히려 고부가 소켓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을 부분들은 내년도 증액의 모멘텀 관점에서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반도체 투톱은 기본입니다. 내년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로 말씀을 주셨고 그 밑에 이제 소부장단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테스트 소켓 다루고 있는 ISC까지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키워드 먼저 살펴보면 배터리 왕좌의 게임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올해도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단에서의 캐즘 극복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올해는 그래도 ESS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2차 전지 안에서 숨통을 약간은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약 1초의 정전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또 끊기지 않고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저장해주는 ESS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ESS로 시각은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매출 포션을 좀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정말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다각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2차 전지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는지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캐즘의 연속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면 뭐 2021년도, 2년도, 3년도 한 5년간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들은 정말로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쵸. 다만 우리가 편차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글로벌 전기차 이 침투율을 좀 고려해 봤을 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재차점 성장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유럽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는 일단 뭐 반등을 했다는 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이 소폭 좀 둔화가 되는 부분들, 오히려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어떤 판매량이 일시적인 감소세 그리고 3분기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를 앞둔 단기적인 수요 증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라든가 침투율들은 북미 시장이 크게 좀 둔화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비중국향 전기차 캐즘은 역시나 지속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 지표는 뭐 배터리 셀사를 좀 비롯해서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중심의 가동률이 좀 떨어졌고 여기 더해서 AI 산업에 대한 계약 부분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가 좀 확대됐던 부분들이 ESS양 수요로 좀 맞물리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생산 어떤 전환 비율을 ESS로 좀 전환시키면서 일부 좀 수익성을 좀 방어했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일단 뭐 EV 라인에 대한 어떤 이 전환을 ESS양 배터리로 좀 선회했다는 부분들. 다만 앵커님께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매출 비중이 약간은 뭐 전체 매출 포지션 대비해서는 한 10% 내외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기여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 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EV양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 집중도에서 일단 ESS라든가 다양화된 어떤 이 배터리에 대한 공급량으로 매출처 또는 이 수요처가 좀 다변화됐다.
하는 점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일단 캐즘은 연속됐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캐즘은 올 한 해도 좀 지속이 됐지만 다행히 이제 하반기에 좀 들어서게 되면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면서 약간의 시각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히 ESS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LFP 배터리까지 최근에 수주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된다면 무게 중심의 이동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2차 전지를 우리가 캐즘 극복이 안 됐으니까 끝난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산업은 전체적인 글로벌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뭐 침투율을 좀 고려했을 때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단순히 이제 정체가 된 것은 맞고 이 부분이 지역별에 대한 어떤 편차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시장 안에서는 호황기를 좀 맞는 것이 맞고 그렇죠. 비중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부 좀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수요의 중심이 중국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국내 유입률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 판매량들에 대한 증가 요인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유럽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 폐지 정책이 실현된 이후에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이 좀 감소됐는데 한 1년 만에 사실상 소폭 좀 반동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큰 폭의 좀 성장 기조를 좀 보였다는 점들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전체적으로 아직 뭐 12월까지에 대한 누계치가 좀 나오진 않았지만 11월 데이터까지만 추정해 봤을 때 네. 전체 신차 판매량의 한 50% 정도에 대한 비중이 전기차 판매에서 좀 이루어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신차 판매량이 한 20% 정도가 전기차, 북미가 그렇죠. 한 8에서 11%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차가 좀 안 팔린다 또는 뭐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네. 가장 크게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환 정책들이 다소 좀 지연됐던 전기차에 대한 의무 전환 비율 뭐 이 의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대해서 정책이 좀 지연됐거나 또는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폐지 영향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 또는 뭐 이제 캐즘의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확장 기조를 보일 수 있는 ESS 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량에 대한 어떤 비중을 떠나서 ESS 부분을 얼마만큼 이익을 또는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끝났다기보다는 속도에 있어서 정체가 좀 되고 있고 둔화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별로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기차 대신에 ESS라는 키워드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ESS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을 좀 잡고 있는 거로 본다면 이제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2차 전지의 중심으로서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심점으로 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수치상으로는 좀 제한적인데 워낙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업황이 침체되다 보니까 차라리 데이터 센터향 수요와 좀 맞물리는 ESS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커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인 캐펙스의 투자는 전기차에 좀 집중돼서 구축이 좀 됐는데 일단 ESS향 수요 부분들은 사실상 이 전기차 배터리셀 업체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어떤 이 집중도 관점에서는 사실 ESS를 좀 목전으로 좀 두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침체됐던 전기차 업황이 최근에 ESS 부분으로 일부 좀 성과가 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내연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전기차로서에 대한 전환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좀 중심이 돼서 사실상 뭐 의무적인 전기차의 의무 전환 시점들 내연차의 생산이 점진적으로 좀 종료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네. 빨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ESS향에 관련된 어떤 수요 부분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원래 시나리오라면 전기차에 관련된 침투율들이 재차 꾸준한 성장 기조를 보여주면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 비중이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뭐 ESS 부분에 대한 성장 동조로 인해서 오히려 외형이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 부분만 현재 좀 둔화된 흐름들 정도로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ESS에 대한 영역을 좀 넘어서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 또는 뭐 UAM 같은 도시망공 모빌리티 향 어떤 매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장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산업의 어떤 성장들이 재차 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는 오히려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어떤 이 수요처 다각화 부분들은 외형 성장 관점에서 좀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올 한 해도 어쨌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ESS나 뭐 LFP 배터리 등등 다양한 또 키워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을 했고, 상대적으로 중국 쪽을 미국 쪽에서 옥죄기 시작을 하면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두 가지 포인트 다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내년도를 위한 투자 포인트나 뭐 조언 혹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실적을 수반해서 이익의 확장성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재차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의 어떤 사이클 연속성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뭐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기업들, 뭐 특히나 다음 달 일정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CS2016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단기적인 이벤트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 전체적인 어떤 이 온기를 보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네. 반도체 빅2의 외형 확장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좀 전망했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조가 메가사이클로서에 대한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률 관점에서는 주가는 더 해당되는 어떤 멀티플을 좀 더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어떤 종목 흐름들 좀 예상되고 있지만,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라든가 명확한 임상 성과에 대한 방향성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도 투자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반도체나 로봇처럼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재차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조언의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두 자릿수 하락세 보이면서 AI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 모두 3%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했으니까 오후장에서 힘내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